그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런 나이입니다. 결혼 아직 안 했고요. 당연히. 걔네들하고 가끔 같이 차를 타고 갈 때 음악을 들으면 숨이 가쁘다 그래. 노래가 너무 느려서. 내가 이거 들으면서 여러분들 중에서 상당 사람들은 막 깝깝해 했을 것 같아요. 너무 느리지. 한 30분만 빠르면 좋을 것 같은데 템포가 너무 느리잖아요.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예, 비지스라고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는 음악일지 모르겠는데. 부장님 죄송한데 지금 강의 시작하신 거죠? 예. 네. 일단 박수로. 그러니까 우리 나이의 사람들이 젊은 시대를 보낼 때 함께했던 그런 가수입니다. 가수들은 그 사형제인데요. 나이가 굉장히 레인지가 넓은데 대체로 제 나이 때보다 한 5살부터 10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한 세대 좀 높은 사람들인데 하여튼 대단한 음악가들입니다. 근데 음악들이 굉장히 깊이가 있어서 저는 비틀스보다 비지스가 더 음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비틀스는 그런 음악입니다. 근데 내용 자체는 뭐 일종의 러브스토리의 연장선이니까 뭐 크게 대단한 건 없을 수 있는데 제목 자체가 너무 좋아서요. Be Who You Are. 뭐 굉장히 중요한, 물론 이 가사가 꼭 그 말을 하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해석하는 건데 그 메시지가 주는 게 굉장히 커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단 도입하면서부터 얘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 소개 아까 인사무사 부사장 말씀하셨는데 뭐 저는 이렇게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기업체에 있다가 지금은 성균관대학교에서 교수하고 있어요. 4년차 교수하고 있는데 기업체에서 33년 근무했고요. 굉장히 평범한 그 샐러리맨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인문학, 나바소가 인문학 강좌를 시리즈로 하는 건데 제가 인문학자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업에 있었던 사람이 인문학 강의하는데 와서 무슨 얘기를 하나 뭐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그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인문학 강의가 아니고요. 제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인문학 강의하는데 뭐 뜬금없는 사람,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은 사람의 삶의 얘기를 내가 왜 들어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문이라는 말이 원래 어떤 뜻인가 하면요, 문자가 글올 문자를 쓰는데 그 원래 의미는요 문이라는 뜻입니다. 문이. 그러니까 인문이라는 게 사람의 무늬 혹은 사람의 흔적이에요. 삶의 흔적, 인간의 흔적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쪼개서 역사 얘기도 하고 철학 얘기도 하고 뭐 문학 얘기도 하고 그걸 인문학 범주에 들어가는 건데 결국 사람 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 사는 얘기의 한 케이스를 본다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여러분들한테 특별하게 가르치고자 하는 게 없습니다. 특별한 메시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시간, 뭐 좀 길어지면 1시간 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말을 듣고 우리 최인호 대표가 제가 본질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강의한 거는 기억나는데 무슨 말인지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배우는 것은 강사가 하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제가 1시간 동안 하는 말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한 10분 계시는데 10분이 각자가 기억나는 것 혹은 뭐 교훈이 될 만한 것을 느끼는 것은 다 다를 거예요. 뭐 어떤 분은 지루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내 인생을 바꿨다 할 수도 있고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 중에서 어떤 부분을 테이크할까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운명이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오늘의 운이고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이란 말을 하니까 제가 오늘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날로 다가오는데요. 사실은 제가 아침에 8시 반에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에 그런 전화 아니면 전화가 안 오죠. 휴일 아침인데 누군가면 저희 와이프의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근데 그분이 그냥 작은아버지고 뭐 자주 뵙지는 못했죠. 1년에 한두 번 정도 뭐 집안에 행사 있을 때 뵙고 한 분이니까 친근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저한테 특별한 게 뭔가 하면 제가
1989년도 1월 달에 맞선을 볼 때 저희 와이프랑 그때 나왔던 분입니다. 지금은 그런 맞선 안 본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맞선 볼 때 당사자하고 부모님이 같이 나갑니다. 굉장히 좀 어색한 시츄에이션인데,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모시고 나갔고 그쪽에서는 이제 장인 되시는 분이 지방에 계셨기 때문에 서울에 계시는 작은 아버지가 이제 부모를 대신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 와이프를 처음 만날 때 같이 했던 분입니다. 1989년도에 처음 뵙고 그때 1월이었습니다만은 또 어떻게 우연찮게 2019년도 30년이 되는 올해 세상을 떠나셨네요. 그래서 오늘 그런 특별한 기억이 있는 날이 됐고요. 11월 23일이 또 두 번째 오늘 특별한 날이, 제가 한 2주 전에 중국에 출장을 갔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문자가 왔는데 친구한테 문자가 왔어요.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 그러면서 외국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오면 전화해달라.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는 2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간 친구거든요.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고등학교 동창인데 대학교 때까지 친하게 지냈어요. 졸업하고 나서도 직장 다닐 때 친하게 지냈고요. 20년 전에 이민을 갔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그 경제가 어려울 때, 그때 IMF 나고 그럴 때 어려울 때 증권회사 다니다 파산해가지고 미국에 이민 간 그런 친구인데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죠. 아무도 소식을 몰랐거든요. 걔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들어보니까 20년 전에 이민 가서 미국에 살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서울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무한테도 연락 안 했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뭐겠어요. 삶이 녹록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 친구하고 얘기를 이제 잠깐 했는데 마음이 좀 정리가 됐다. 그래서 얼굴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23일 오후 3시에 저기 강남역에서 그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20년 만에 또 얼굴을 보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자세히 몰라요. 들어오면은 가슴 아픈 일도 있을 거고 다 그게 인문이에요. 삶의 흔적이죠. 삶의 발자국. 그런 있고 또 사실 이 자리에 지금 12분이 계시는데 처음 만났잖아요. 제 이름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오늘 11월 23일 날 인생을 바꾸는 메시지를 갖고 떠날지도 몰라요. 살다 보면은요, 우연히 만난 어떤 사람이, 우연히 듣던 어떤 말이 내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늘 제 강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12분 중에 최소한 2분은 그런 분이 나오시길 꼭 바라봅니다. 자, 그 2분이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장이란 단어를 썼는데 제목에 성장이란 단어를 쓰게 된 거는 제 생각의 30%고 70%는 우리 최인호 대표의 생각입니다. 얘기를 하다가 만나서 이제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성장 얘기가 나오니까 딱 꽂히시더라고. 우린 나봐서는 성장을 하는 데야. 그러면서 성장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준비를 한 겁니다. 성장이란 말이, 나를 바로 세운다는 말이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따지고 들면요, 나를 바로 세운다는 것이 뭔지 의미는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까 be who you are 하면 you are가 무엇인가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성장이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지만 성장이 뭐야? 라고 파고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이 성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 생각과 제 삶과 그다음에 제 지금의 생활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성장이라고 한다면은 뭐 어렸을 때 키가 크고 이런 거 말고 성인으로서 성장한다면 뭐 지식과 지혜와 뭐 스킬이 발달해서 뭐 자기 인생에 도움되게 하는 것, 뭐 이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향하는 행복한 인생, 혹은 성공하는 인생, 혹은 뭐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데 뭐 도움이 되겠거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장이라는 말을 조금 더 이제 파고들어서 송덕호라는 사람의 인생의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말장난 같아 보이는데요. 나는 철학자가 아니다. 그래서 철학자이다. 제 얘기입니다. 제가 철학자가 아니고 저는 인문학자도 아니고요. 뭐 굳이 말하자면은 뭐 기업가, 제가 뭐 창업을 한 적이 없으니까 기업가라는 표현은 그렇고 그냥 비즈니스맨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중국대학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대학원 교수입니다. 중국대학원은 차이나 비즈니스 스쿨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영학 교수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범주가 비즈니스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죠. 철학자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철학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학이 뭔가 하면은 철학이 영어로 말하면 philosophy가 뭔가 하면 진리를 사랑함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철학이란 말을 맨 처음에 philosophy란 말을 단어를 우리 동양 말로 번역할 때 처음에는 그걸 뭘로 번역하냐면 애지자라고 번역했어요. 애지자, 지를 사랑하는 사람, philosophy. 지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애지자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나도 애지자 그러면 너무 스트레이트해, 심플해요. 심플해가지고 애지자라고 미닝은 애지자가 맞아. 근데 애지자가 주는 그 느낌, 단어의 느낌이 너무 단순해. 그래서 번역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나중에 철자, 이 철자 화이트보드가 없나? 철학의 철자를 어디서 이 고전에서 보고 그 글자를 써 철학을 만들어 놓고 너무 기뻤다고. 그게 누군가 하면 일본 사람입니다. 대부분 서양 언어, 영어나 원래는 이제 네덜란드 말인데 네덜란드 공부를 했다가 영어로 한 건데 그 언어를 번역한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 사람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번역해서 그걸 중국도 갖다 쓰고 우리도 갖다 쓰고 하는 건데요. 철학은 원래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애지자란 말이 뭔가 하면 지를 탐구하는 사람이죠. 탐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제가 인문학을 공부한 적은 없지만 제 인생을 살면서 치열하게 제 인생을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면 철학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쓰는 용어들은요, 학교에서 쓰는 용어는 하나도 안 써요. 저는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걸 신경 쓰지도 않고 무시합니다. 아무 상관도 없어요. 왜냐하면 철학이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제가 철학 공부해서 논문 쓸 것도 아니고 철학해서 시험 볼 것도 아니고 철학학과에서 강의할 것도 아니고 오직 저는 철학을 어디에 쓰느냐, 제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하면 신경 쓸 거죠. 내 인생을 이걸 적용해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잘 살 거냐 하는 문제만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식이나 용어나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누가 가르쳤으면 그걸 들어서 아, 저게 지혜로운 말이다, 저게 옳은 말이다, 그러면 그걸 내 인생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 끊임없이 그 고민하면서 60년 세월을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학교는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그 얘기 참 많이 하는데 하교는 말을 가르치고 답을 쓰게 함으로써 그걸 공부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가 아니고 그냥 헛개비 노름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딴 얘기라서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만은. 그래서 그게 아니고 정말로 진실로 내가 내 인생에서 도움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걸 남한테 내가 아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인생에 적용해서 내가 내 인생을 풍족하게 산다면, 행복하게 산다면 그게 다죠. 사실은 공부라는 게. 그런 차원에서 그렇고. 근데 사실 제가 이 표현을 쓸 때는 제가 이제 2년 전에 그 부처님 공부를 좀 한 적이 있는데요. 워낙 마음이 흔들릴 때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금강경을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그래서 불법이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말이 그럴듯하면서 말장난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말이 참 처음에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그래서 불법이다. 불법이 3번 나오는데 이 3개의 불법이 다 다른 얘기입니다.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그래서 불법이다. 첫 번째 불법이라고 하는 건 내 해석입니다. 이건 다른 그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해석을 하는지 전 잘 몰라요. 그건 전혀 I don't care. 그 사람은 뭐 하는 건 전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처음 불법은 뭔가 하면 우리가 말하는 금강경이나 아니면 반야심경이나 이런 어떤 경전들이죠. 이 불법, 여기 써있는 경전에 써있는 불법들, 그것들이 불법인데 그건 불법이 아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뒤에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규정된 어떤 것, 우리가 외워서 뭘 남한테 전달하는 것, 이런 불법인 거죠. 쓰여진 거는 그걸 해서 공부해서 남들한테 얘기하고 뭐하고 이런 걸로 보면 안 된다. 이 자체는 그 진리가 담겨 있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거는요, 언어로, 문자로 쓰이는 순간 갇혀버려요. 진리는 존재하는데 진리가 문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표현된 순간 진리는 갇혀버려요. 갇힌 진리를 바라보면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갇힌 진리를 보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불법이 된다. 이건 진리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3번째 불법은 진리고 첫 번째 불법은
경전에 있는 얘기고, 두 번째는 그것이 도식화된, 규격화된 진리가, 이런 걸로 본다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똑같은 얘기인데, 철학자가 아니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들이 책에서 배우는 철학 얘기는 하나도 저는 모르고 그런 말을 할 생각이 없다. 두 번째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철학이 우리 삶에 도움되는 어떤 것들이라면 저는 그걸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도입을 해봤습니다. 자, 이 질문, 오늘 제목이 이제 나는 60년 세월 나는 성장하였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게 원하는 이 질문이 이게 아니었는데 최인호 대표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제목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강의를 하려면은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걸 제목으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강의는 거꾸로 제목이 먼저 정해지고 이에 맞게끔 강의가 설계된 좀 도치된 그런 구석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것도 저희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최인호 대표하고 어느 날 가을날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용산에 가면 국립중앙도서관 박물관이 있어요. 그때만 좀 덜 추웠어요. 조금 쌀쌀하긴 했지만 둘이서 커피 한잔 마시고서 이제 강의를 어떻게 할 건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문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나 바쁜데 불러가지고 강의 너 어떻게 할 거냐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이 쪼가리 준비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고 했더니 뭐 또 보더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뭐 해가지고 제목은 뭘로 할 거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제목이 나왔어요. 제목을 받아와가지고 이제 그때 3주 됐나요? 한 달 됐나요? 그때 됐는데 그때부터 고민이 다시 시작된 거죠. 질문을 다시 바꾸니까 제목이 바뀌니까 강의 내용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왜 하필이면 60년 세월 나는 이렇게 성장하였다가 아니고 나는 성장하였는가라는 질문으로 제목이 됐을까. 이 제목이 정해진 것 자체가 저한테는 운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퀘스천 마크를 제가 크게 했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생각을 또 해봤어요. 질문이 뭔가. 근데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면 앞에 성장 얘기했습니다만은 성장하는 과정을 되돌아보면 분석해보면 대충 이런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질문하고요. 뭐 의문일 수도 있고요. 탐구하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얻어가는 거죠. 이 과정이죠. 대부분 이 과정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석해본 일은 별로 없었겠지만은 질문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탐구가 있고 배움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일단 질문이 있기 전에 강의가 있고 교육이 있고 시험 보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구조죠. 근데 좋은 선생님은 사실은 좋은 선생님은 강의를 하기 전에 학생들한테 질문을 불러일으키죠. 질문을 던져서 학생들이 의문을 갖게 만들고 호기심을 갖게 만들고 이게 좋은 선생님이에요. 좋은 선생님이고 그러면 그 의문을 가진 학생들 끌고 가서 어떤 지식을 전수해주고 원리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깨닫게 만들고 이게 좋은 공부죠. 좋은 공부인데 사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그걸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르칠 게 너무 많아. 너무 많고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그런 스킬을 갖기는 그 스킬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선생님 숫자가 좀 적으면 모르는데 그냥 교대 나오고 사대 나오면 다 선생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 지식은 배웠을 때 학생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스킬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없었던 거죠. 선생님 자신도. 하고 싶지만 선생님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을 탓할 수가 없어요. 못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따지고 보면은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선생님이 질문을 불러일으켜서 질문을 갖게 만들어서 탐구하고 파고 들어가고 알게 되고 이 과정이 굉장히 좋은 건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 스스로가 질문을 갖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질문을 갖고 탐구하는 것도 남한테 물론 듣기도 해야 돼요. 남한테 듣지 않고 혼자서만 해갖고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전문가들한테 혹은 책을 통해서 혹은 여행을 통해서 배워서 깨닫게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탐구 자체도 주도성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도적 질문과 주도적 탐구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성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학교는 그렇게 못하고 있고 개인들도 그게 훈련되어 있지 않다 보면은 그걸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말은 그렇게 되는데 내 스스로 가진 질문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이라는 거를 우리 최인호 대표가 저한테 줌으로써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질문과 탐구력이 뭐 이게 학습도 있을 수 있고 공부도 있을 수 있고 다 그런 범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굳이 탐구란 말을 쓴 거는 제가 탐구란 말을 좋아하니까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쓴 건데 그 과정을 해서 되는 건데 이게
주도성의 질문, 주도성의 탐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하면서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제 인생을 질문을 가지고 되돌아봤어요. 질문을 가지고 쭉 되돌아보니까 제가 이제 북경에 출장 가면서 아까 친구 아까 전화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비행기에서 이제 강의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질문을 제가 이제 쭉 정리를 해봤더니 10대 때부터 60대까지 제가 60대 올해 환갑이거든요. 예선 하나니까 60대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각 나이대 10대에 질문 두 가지씩 있다면 뭐가 있을까를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질문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질문이 지금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질문이 쭉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빨리 넘어갔어. 예, 아니 지금 빨리 넘어간 게 그냥 이 리스트를 보여준 거고요. 이걸 다 하나씩 말하기엔 너무 시간이 길고 지루하니까 몇 가지 이제 제가 스토리와 관계되는 얘기만 좀 드린다면은, 첫 번째 질문,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호기심이죠. 이거는 이제 제가 5살, 6살 때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굉장히 농촌에서 태어났어요. 굉장히 가난한 농촌이었죠. 벽촌이죠. 하루에 버스가 딱 한 번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도 없었고요. 호롱불 겨우 살았고, 승용차 이런 거는 뭐 1년에 한 번 볼똥말똥 하고, 서울에서 가끔 친척이 내려오면은 서울 사람들은 얼굴이 하얗잖아요. 그게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서울에 와서 참 고생 많이 하고 살았는데, 시골 사람들은 그 사람은 서울 산다 그러면 그냥 좋아만 보이는 거죠. 어렸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어머니가 밭에서 일을 하면 이제 둔덕에 앉아가지고 엄마 일 끝나길 기다리잖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신장로가 있죠. 길이 쭉 있는데, 포장도 안 된 길이죠, 물론. 저게 길이 가다 보면 언덕이 하나 있고요. 언덕이 넘어가면서 길이 끊어져요. 그걸 바라보면서 저 언덕 넘으면 뭐가 있을까?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거기 가봤겠죠. 고향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시골 마을이 그냥 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항상 어린 마음에는 저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근데 그 마음이 10대 때도 그랬고요. 내가 5년 후에 10년 후에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지금까지 살면서 많이 가봤죠. 그러니까 피지컬리, 물리적으로도 가봤고 정신적으로도 가봤고 제가 경험상으로도 가봤고, 저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제가 지금 교수 4년 하고 있습니다만은 회계사로 원래 사회생활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맥킨지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6년 일하면서 일본수도 근무하고 홍콩수도 하고 그 다음에 두산 같은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또 이렇게 일도 해보고, 아까 가장 최근에 한 게 인상공사에서 부사장 하면서 글로벌 본부장 하면서 세계 다니면서 하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일을 해봤어요. 그래서 살면서 저거 하면 뭐 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이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언덕 넘으면 뭐가 있을까? 근데 나중에 가봤더니 특별한 건 없더라, 이런 거죠. 특별한 거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미지의 것에 대해서 꿈을 꾸잖아요. 뭐가 있을까? 호기심을 갖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힘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한편에서는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스토리고, 두 번째가 이제 10대 때 10대, 20대 이 부분이 저한테 제 인생을 이제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됐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피타고라스 정리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나라는 사람이 형성되고 살아오는데 아주 큰 토대가 되는 그런 질문인데요. 중학교 1학년 수학 경험입니다. 수학 시간 얘기인데요. 저희 수학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좀 독특했어요. 어떻게 수학을 가르치는가 하면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나도 안 해요. 선생님이 안 하고, 어떻게 수업을 하는가 하면, 오늘 만약에 10페이지까지 진도가 나갔으면 다음 수업까지는 13페이지까지가 무조건 각자가 알아서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지시 안 해도 자동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교과서 보면은 3페이지를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연습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자기가 풀어야 돼. 풀어서 노트에 써서 이제 수업 시간에 갖고 와서 보여줘야 돼요. 선생님한테 숙제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1년 동안 그렇게 수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그때 이제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오늘이 23일이면 3번, 13번, 24번 불러가지고 나와서 시키잖아, 그죠? 그렇게 했죠. 그리고 문제 나와서 못 풀면은 한 대 맞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근데 막 세게 맞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톡 때리는데 선생님이 얼굴 이렇게 불안해서 쳐다보면은 13살, 4살 이때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선생님 앞에 쓴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선생님을 무서워했어요. 근데 그거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그게 문제가 처음 자기가 설명 한 번도 안 듣고 문제를 푼다는 게 어렵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중학교 1학년 수학 문제 어려운 것도 아닌데 1학년한테는 어렵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안 되니까 이제 자습서가 있어서 자습서 이렇게 보면 답이 다 나오잖아요. 뺏겨가지고 숙제 내고 이렇게 많이 하죠, 애들이. 근데 저는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좀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선생님 시킨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문제 풀고 안 풀면은 끙끙끙 고민해가지고 하고 그걸 이제 1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하는데 아까 말한 자습서를 안 보고 이제 스스로 문제를 푼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어려운 과정이어서 근데 이제 그걸 스스로 풀었을 때 또 느끼는 희열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심지어는 뭐 안 풀리던 문제가 안 풀리고 못 풀고 그냥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그게 힌트가 떠오른 거예요. 딱 떠오르면 일어나가지고 문제를 풀고 했던 경우가 한 두세 번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이 중학교 1학년 때 경험인데 그게 평생의 자산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근데 물론 저 자신이 그런 걸 좋아하는 아마 그게 기질이 있을 거예요. 있으니까 그러는데 근데 그 선생님의 그런 엑서사이즈가 없었다면은 나한테 그런 기질인지를 내가 모르고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그 선생님이 그걸 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알게 된 건데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이건 제가 평생을 살면서 레슨으로 삼는 건데 첫째는 아무리 어려운 것도 한두 번에서 안 되는 것도 3번 하면 되고 3번에서 안 되는 것도 10번 하면 되고 10번에서 안 되는 것도 20번 하면 되더라 하는 믿음이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됐는데 어떤 문제 쉽게 풀리는 것도 있지만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밤새도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결국은 풀렸다. 결국은 풀린다. 내가 끝까지 안 해서 그렇지 할 때까지 안 해서 그렇지 결국 할 때까지 하면 풀린다 아니면 믿음이 있었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나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된다. 나 스스로 생각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내 생각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내가 나 스스로 생각하면 이거를 할 수 있더라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이걸 잘 못하는데 어떤 부분을 가다가 3페이지 아까 말했지만 3페이지 가다 보면은 좀 알 것 같다 뒤에 가면 이제 모르겠어. 모르는 부분을 만나요. 그럼 거기서 아무리 보고 있어 계속 모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다시 3페이지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출발해서 올라가는 거죠. 또 물으면 다시 출발해서 다시 내려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자, 미지의 것을 알 때는 항상 중요한 거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이미 알고 있는 걸 기반으로 내가 배운 거를 내 걸로 소화해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건데 우리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고 내가 모르는데 새로운 걸 배우면 새로운 것도 모르는데 그냥 외워서 그냥 쓰는 거야. 아까 말한 헛개비로 단어만 알고 그냥 이 문제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쓰고 답 쓰고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그건 의미가 안 돼요. 지식이라는 게 지식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개념 지식이 있고요. 하나는 체험 지식이 있어요. 개념 지식이라는 건 책에서 다 배웠는데 실제로 아는 것도 아닌 거지. 근데 자기는 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막상 그 상황에 닥치게 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 알미라고 하는 건 그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는 차원이 다른 알미 돼요. 그래서 개념 지식과 체험 지식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럼 체험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모든 걸 다 체험하고 나서야 안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근데 체험 지식과 경험 지식 사이에 하나의 또 다른 지식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하 지식이다. 아까 말한 개념이라고 하는 걸 그냥 껍데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해서 그 원리를 내가 깨달았을 때 내가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아하 이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물론 체험 지식만은 못한데 그 순간만 경험한 것만 하더라도 그냥 개념적으로 외운 거하고 너무 달라요. 단어 몇 가지 외운 거하고 너무 다른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중학교 때 그 수학 선생님을 통해서 그것을 가졌던 거는 제가 지금까지 60을 살면서 모든 일을 하면서 제 생활의 밑바탕에다 깔려있는 그런 교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이 그때는 뭐 뭣도 몰랐는데 나이가 한 50 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 선생님한테 내가 엄청나게 혜택을 받았구나.
그래서 선생님한테 어떻게든 인사를 하고 싶다 생각해서 이제 찾았어요. 제가 그때 중학교는 부산에서 나왔는데 부산에 이제 찾았더니 너무나도 옛날 얘기가 돼서 찾을 수가 없더라고. 기록이 없다. 언제까지는 기록이 있는데 그 선생님 정도까지 기록이 없다. 그래서 결국 못 찾았어요. 혹시 방송에 계시면은 뭐 그런 방송 있지 않나? 옛날 선생님 찾아주는 방송. 나에게도 꼭 찾고 싶은 선생님인데 김성태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이 저한테는 참 평생의 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제 그 삶의 기반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학 입시 본질 이거는 이제 이것도 굉장히 그 제가 이제 그 컨설팅 회사도 있고 지금도 하면서 주로 전략적인 것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많이 하는데 전략적 사고의 핵심이 이때 제가 경험한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도 얘기가 길어지는데 제가 이제 부산에서 중학교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 서울로 전학을 왔어요. 전학을 왔는데 고등학교 2학년 3월 달에 전학을 왔어요. 왔는데 제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는데요. 그때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는 계열별 모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문 계열이 있고 법대나 경영대나 이런 경제학과는 다 사회 계열에서 사회과학은 다 뭉뚱그려서 해서 뽑았거든요. 530명 뽑았는데 서울에 올 때는 나는 이제 상대 쪽으로 가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회 계열 가야 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전학을 딱 왔는데 우리 반에서 제가 시험을 딱 보니까 60명이었거든요. 반에 60명에서 53등을 했어요. 근데 반에서 53등 하는데 서울대 사회계열 가는 거는 불가능하죠. 근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내가 부산에 있을 때는 그래도 반에서 한 10등을 했는데 반에서 53등 하니까 이게 정말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는데 아무리 해도 성적이 늘지는 않더라고요. 서울 애들이 공부 잘한다는 말에 내가 기특하긴 했지만 정말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다. 이게 이제 제가 부산 와서 충격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2학년 1학기 내내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이었어요. 내가 서울대 사회계를 가야 되는데 뭐 53등 기껏해야 45등 이렇게 해갖고는 불가능한 얘기죠. 왜냐하면 반에서 한 3등은 해야 갈동말동 시험 원서를 써볼 수 있게 3등까지 원서를 쓰는 건데 45등 한 사람이 원서 선생님 써주지도 않을 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그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들어갈 때 이제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거나 뭐 제가 뭐 집이 뭐 유복해서 어머니한테 과외 시켜달라고 말할 수 없고 뭐 학원 다니기도 그렇고 하여튼 뭐 그런 입장이 안 돼서 근데 하여튼 혼자 고민하는데 한 가지 질문을 내가 딱 했어요. 그때. 그런데 보자, 대학 입시의 본질이 뭐지?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때. 근데 그 대학 입시의 본질이 뭔가 하면요, 제가 그때 생각한 거는 굉장히 심플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보고 그게 뭐 본질인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청난 본질이었습니다. 뭔가 하면은 대학 입시 본질이 뭔가 하면 지금처럼 학력고사 이런 게 아니고 그때는 본고사가 있었거든. 대학별로 시험을 딱 봤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본질이 내가 생각한 본질은 뭔가 하면 대학 입시 시험을 보는 그 순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나게 하는 거다. 그게 뭐 본질이에요. 당연한 거지. 근데 그게 왜 내가 본질이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고등학교 2학년 3월 달에 시험을 잘 볼 수 있고 못 볼 수 있잖아. 3월 달에 잘 본 사람이 나는 53등 할 때 어떤 사람은 1등도 하고 2등도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고등학교 2학년 3월 달에 시험을 잘 본 사람이 똑같은 문제가 2년 후에 본고사를 볼 때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다시 맞춘다는 확률 보장이 있느냐? 보장이 없어요.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기억이 얼마나 가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3월 달에 맞춘 게 6개월만 지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경험 하지 않았어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 같은 기억이 썩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지금도 일기 쓰고 그러는데 3개월 전 일기 쓰는 걸 보면 내가 이런 걸 썼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너무나도 많아. 진짜요. 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내가 본고사를 보는 순간 내가 공부한 것이 기억이 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더라고요. 본질은 과외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고 뭐 교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거를 어떻게 내가 개런티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내 공부의 본질이 되는 거죠. 그걸 중심으로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짜가지고 하여튼 했는데 뭐 그건 복잡한 뭐 사소한 얘기는 빼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제가 우리말 3등으로 졸업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그때 재수 안 하고 들어갔는데 그게 뭐 제가 뭐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의 핵심이 뭔가를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 그게 결국은 그게 전략의 핵심이더라고요. 전략의 핵심.
제가 지금 기업체에서도 자문하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들 열심히는 하는데 이 열심히 왜 하는데 물어보면은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작년에 이렇게 올해 이렇게. 근데 세상은 계속 바뀌거든요. 환경이 바뀌고 그러면 경쟁사도 바뀌고 고객도 바뀌고 그러면 그걸 하고 딱 이렇게 맥을 짚는 걸 해야 되는데 맥을 짚는 노력을 하기 전에 노력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결국 그게 이때 이 경험이 항상 그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인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뭐 출세하고 하는 건데 너 출세 왜 하는데? 너 돈을 왜 버는데? 라고 질문해 보면은 우리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지만 정말 당연한가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않게 너무나도 많아요. 성장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은 그게 성장이 뭔지 내가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것을 많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 하나도 쉽게 답 나오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인생에서는. 근데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다는 거고. 이제 네 번째, 이거는 뭐, 네 번째 친구, 이것도 이제 오늘 강의하고 관계되는 얘기인데 이것도 우리 최일호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것 네 번째 이제 이 스토리가 이건 20대 때 28, 9살 때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부산에서 중학교를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동창들이 이제 부산 친구들인데 가끔 만나서 이제 20대 때 결혼하기 전이니까 만나서 저녁도 먹고 당구도 치고 뭐 이렇게 할 때였어요. 굉장히 친한 친구, 지금도 친하게 지냅니다만은 그 친구랑 둘이 만나서 이제 그날 저녁을 먹었어요. 뭔가 뭐 특별한 친구끼리 뭐 이슈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냥 20대 때 뭐 어떻게 사는지, 뭐 요새 연애 사업은 잘 되는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한 번은 그 친구가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요새 영어학원 다닌다고. 그래서 그러냐? 뭐. 근데 하루는 선생님이 숙제를 냈는데 뭔가 하면은 일주일 후에 영어로 3분 스피치를 해라 라는 숙제를 냈다는 거죠. 뭐 그것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자기가 그 숙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일주일이 지나간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학원에 갔더니 그 학원이니까 한 10명 앉아 있었겠죠. 직장인만이니까. 근데 보니까 분위기가 딱 보니까 맞아 이런 생각.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노트를 꺼내고 막 이렇게 막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3분 스피치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맞아 오늘 3분 스피치 해야 되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서 그걸 보면서 자기는 준비를 안 하니까 거기서 버벅거리면 창피하잖아. 집에 그냥 갈까. 근데 퇴근하고 있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집에 가면 아깝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앉았대요. 앉아가지고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쭉 둘러가면서 3분 스피치를 했대요. 하고 나니까 선생님이 내 친구를 가리키면서 네가 제일 잘했다 그랬더니 그게 스토리 끝이에요. 뭐 전혀 특별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은 그 말 딱 듣는 순간 야 걔는 뭐 중학교 때 학생회장도 하고 굉장히 잘 나가던 친구였거든. 얘가 똑똑하고 장난 아는데 언제 영어까지 잘한대. 그래서 마음속으로 야 얘는 영어도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냥 들어오고 끝났어요. 그게 끝이에요. 뭐 별로 특별하지 않은 얘기인데 그날 그 친구 헤어지고 집에 오는 버스를 타고 이렇게 혼자 앉아있는데 그 생각이 나가지고 딱 그 다음 질문이 뭔가면 근데 그 친구가 영어학원을 왜 다니지? 이 질문을 다닌 거예요. 이 질문이에요. 제 인생을 바꾼 질문이에요. 영어학원을 왜 다니지? 영어학원 왜 다녀요? 왜 다녀요? 그 친구가 영어학원 왜 다니죠? 토익 점수를 높이려고. 토익 얘기는 안 했고요. 그땐 토익이 없었어요. 근데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고요. 토익하고 뭐 저기 3분 스피치 이런 건 토익과 관계가 없는 건데 어쨌든 자 영어학원 왜 다녔을까요? 그 친구가? 영어를 더 잘하고. 그렇죠.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죠. 사람들이 이 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사람들한테 이 질문하면은 이 답이 안 나와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 왜냐하면 저 양반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아주 대단한 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예제를 줘. 1번, 2번 그러니까 선택 1번 선생님한테 칭찬 듣기 위해서 2번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그제서야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답을 하죠. 자 분명히 영어 선생님한테 칭찬 듣기 위해서 학원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되돌아보세요. 자 영어 프리 스피치, 프리 토킹, 프리 스피치를 하라고 과제를 줬을 때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어요. 내 친구는 뭘 했어요? 뭘 했어요? 강의 제대로 안 들었어요? 뭐 했나요? 내 친구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 근데
그 반의 다른 친구들은 뭘 했어요? 뭐 열심히는 모르지만 뭔가 준비를 했어요. 영작도 하고 단어도 찾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내 친구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일주일 동안 영어 실력이 누가 늘었어요? 친구들. 다른 친구들이 늘었죠. 내 친구는 안 늘었잖아요. 자, 이 상황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3분 스피치 끝나고 나서 누가 기분이 좋았어요? 친구가 기분이 좋았어요. 자, 모순 아니에요? 영어 공부를 하는데 영어 공부가 는 사람은 별로 기분이 안 좋고 영어 실력이 안 는 사람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기분이 좋았어요? 영어 실력이 안 늘었는데? 칭찬을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자, 칭찬이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자, 이 친구는 영어 공부한다고 가놓고 영어 실력이 하나도 안 늘었는데 칭찬받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본질은 어디 있어요? 영어 실력을 늘리러 갔으면 영어 실력을 늘리는 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아무 관계도 없이 그냥 칭찬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인간은, 근데 그 상황이 내가 말할 때 그 친구는 그런 애고 나는 안 그런데 쟤는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런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다고 나는 관찰을 했지만 내가 그 입장이라 하더라도 나는 똑같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나도. 내가 그 친구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한테 칭찬받으면 기분 좋고 칭찬 못 받으면 기분 나쁘고 이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영어 공부를 하러 갔으면 영어를 누리는 것에 마음을 둬야 되는데 그건 뒷전에 가고 칭찬받는데 내가 마음을 두고 있다는 현상을 내가 본 거예요. 그게 엄청난 깨달음인 거죠. 거꾸로 예를 들어볼까요? 내 친구 하나하고 제가 중국에 놀러를 갔는데 같이 다니다 일본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장춘에 갔다가 근데 일본 사람하고 제가 이제 일본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일본말을 몇 가지 하면서 이제 거기가 무슨 옛날 일본 그 만주국 뭐 시설이고 그래서 그런 얘기 좀 하러 갔더니 중국 옆에 있다가 나도 그때 일본어 공부 계속 하는 건데 그때 일본어 학원 다녔는데 일본어 학원 그 선생이 20대 후반의 젊은 여자인데 자기 보고 테스트를 하더니 너는 실력이 안 되니까 아랫반 다시 내려가라고 그러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분 나빠서 나는 일본어 집어치웠는데 그때 할 걸 그랬어 이런 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친구가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흔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그 친구가 일본어 공부를 왜 시작했어요? 일본어가 뭔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젊은 일본어 선생님이 자기한테 나보다 어린 사람이 자기를 테스트해가지고 너 실력 안 되니까 내려가라고 그랬다고 기분이 나빠서 집어치웠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원래 일본어 시작할 때 그 필요성은 어디 갔어요? 그거는 있는데 일본어 선생님이 그렇게 말한 건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 선생님은 그냥 객관적으로 너 실력 안 되니까 내가 새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얘를 미워한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얘가 좀 인물이 좋긴 해. 뭐 그래서 그랬는가 뭐 잘생겼어요 그 친구는. 어쨌든 간에 관계없는 얘기인데 자,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흔히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이 싫어서 영어 공부 안 했어. 뭐 그런 말. 혹은 내 회사 다니는데 팀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회사 그만뒀어. 자, 그러면 그 사람은 회사 들어간 이유가 팀장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라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말이 되는데 그렇게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행동해요. 그 마음을 이해했을 때 내가 내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내 스스로가 알고 컨트롤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중요하다고 제가 20대 때 깨달았는데 지금도 저는 그 마음 갖고 헤매고 있어요. 60대가 돼서도. 뒤에 그게 나옵니다만은 그게 인간의 한계고 저희 한계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제가 그때 느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의 흔들림이 생겼을 때 그 흔들림의 본질이 뭔가를 다시 들여다본다면 결국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자꾸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이때 어렸을 때 가졌던 이런 질문들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33년 직장 생활하고 지금 4년차 교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생활하는데 다 밑바탕이 되는 그런 그 깨달음을 주는 그런 질문이었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얘기 빼고 이게 40대 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중국대학원 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대학원은 차이나 비즈니스쿨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쿨인데 중국이 포커스예요. 교수가 9명인데 6명이 중국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중국말로 해야 돼요. 중국말하고는 영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쓰는 언어가 60%가 중국어고요. 30%가 영어고 10%가 한국어입니다. 제가 있기 때문에 10%가 있는 건데.
저는 뭐 한국어로 해야 되니까 중국어로 하면은 말이 안 되고 영어로 하면은 의사전달 잘 안 되잖아요, 서로가. 학생은 한국 학생인데 한국어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한 그냥 경영학과 나왔고 한국에서 있었고 일본에 한 1년 반 산 적이 있고 근데 왜 중국 대학교 가서 지금 그걸 하고 있나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데 이렇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재밌는 게 이 40대 때 이 질문 때문에 이제 인생이 또 바뀐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제가 40대 중반이었어요. 40대 중반, 43살인가 43살쯤 됐을 때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국사책을, 우리나라 역사책을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고려 말기 정몽주 나오고 막 최영 나오고 이럴 때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딱 들었는가 하면은 야 근데 한 10년 지나면은 이거 나중에 이성계가 유화도 해군해가지고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이 된다는 건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알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려시대 이 사람들은 자기 10년 후에 자기 나라 망할 걸 알았을까? 이 질문이 든 거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사람들 당연히 몰랐죠. 자 그러면은 그 시대에 1300 몇 년도에 그 시대에 1392년도가 조선이겠잖아요. 하여튼 1290몇 년 이때 고려시대가 있다면 그 시대의 생활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 생각하는 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잘 알까요? 제가 더 잘 알까요? 그 사람들 훨씬 잘 알죠. 자, 그 사람들은 자기 삶을 잘 알고 있고 나는 잘 모르고 책에서밖에 피상적으로밖에 모르는데 잘 아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나는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시대를 살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네들이 어느 시대로 가는지는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 거죠. 이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요. 내가 그때 2003년이었는데 2003년 오늘을 내가 살면서 오늘의 대한민국 내가 체험하고 있고 맨날 신문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100년 후에 어떤 사람이 2003년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지? 라고 말을 하는 거를 나는 알고 있을까요? 나는 모르고 있겠죠. 그런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그럼 내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지? 이 질문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근데 알 수 있나요, 그걸? 알 수가 없죠. 지나봐야 아는 거죠. 미래를 가볼 수가 없으니까. 궁금하긴 하지만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 없구나, 에이, 알 수 없네 말가 아니고 그러면 알 수는 없지만 그걸 알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라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제 나온 테마가 친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테마가 중국 얘기였어요. 중국이 하도 부상하니 저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줄 텐데 중국이 제대로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 우리가 미래를 예상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중국을 안다고 해서 미래를 완전히 아는 건 아닌데 그냥 중요한 변수 하나를 나는 눈 감고 있는 건데 이걸 우리가 눈을 뜨고 봐야만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아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럼 맞다. 중국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때도 중국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중국이 뭐 부상하고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았는데 관심이 없었죠. 왜냐하면 아무 상관도 없는 나라니까. 제가 뭐 중국에 여행한 적이 있었지만 여행 가봤더니 뭐 먼지 풀풀 나고 뭐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관심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그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 내가 봤던 그 냄새나고 풀풀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저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미래하고 관계가 된다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중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2003년도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방송대 중문과 입학을 했어요. 예, 방송대 중문과 입학해서 5년 만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중국의 CIBS라고 China Europe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이라고 비즈니스 스쿨이 있는데요. 상해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에요. 가끔 신문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EMBA 프로그램이 있어요. EMBA 프로그램이 어떻게 하는 건 수업을 한 달에 한 번만 해. 한 달에 4일 동안 해요. 금, 토, 일, 월 몰아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내가 한 달에 한 번 가면 목요일 밤에 가면 금, 토, 일, 월 수업 듣고 월요일 밤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이틀만 결근하면 되잖아. 그죠? 금요일하고. 그러니까 내가 두산 다닐 텐데 박용문 회장님한테 내가 여차여차해서 그러니까 학교 다니려고 그러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 이모니 뭐 한 달에 두 번 이틀 빠진다고 뭐 큰 문제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뭐 회사한테 돈 달라는 것도 내 돈으로 간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다녔어요. EMBA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비행기 타고 상해를 다닌 거죠. 20개월 동안 매달 한 번씩. 근데 그런 2003년도 근데 학교 들어간 건 2005년도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대학원들 그러니까 2003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고 방송대 들어간 거는 2004년도였고 아까 말한 MBA 한 거는 2005년도인데 근데 그때부터 중국에 대한 공부를 이제 시작한 거죠. 책도 보고 중국도 다니고 사람도 만나고 이제 중국어 공부도 하고 그러고서 이제 2003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 16년 동안 계속 중국에 대한 공부를 했네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국대학원의 교수를 지금 하고 있네요. 내가 2003년도에 그거 시작할 때 나중에 10년 지나면 중국대학원 교수 해야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중국대학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인생이란 게 그래요. 내가 모르는 대로 다 살아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나중에 이제 그 얘기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오늘의 우리나라의 현재의 모습, 미래의 방향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라는 변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중국뿐 아니라 미국을 이해하는 것도 더 중요하긴 해요. 근데 미국과 중국이 지금 세계의 큰 축이기 때문에 두 개를 균형 있게 이해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때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공부하게 된 거는 정말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뭐 다 한번 재미있을 수 있는데 좀 지루한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내가 아까 환갑이라고 해서 제가 59년생이니까 우리가 딱 61살 환갑인 해인데요. 근데 오늘날 갖는 질문, 이런 질문 갖고 살아요. 사는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젊을 때는요, 할 일은 많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고민하는데 우리처럼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은 게 고민돼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막 죽으려고 그래요. 내 친구들 보면은. 그냥 뭐 등산 다니고 뭐 당구 치고 뭐 동창 모임 하면 한 10명 모여서 막 놀고 뭐 이런 거 하니까 시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예전부터 여행을 혼자서 여행하는 걸 좋아합니다만은 하면서 묻는 거죠. 여행을 나는 왜 하지? 근데 사람들은 이런 질문 잘 안 하죠. 그냥 여행은 하고 싶은 거 좋은 거지. 내가 여행을 왜 할까라는 질문 잘 안 하는데 뭐 이런 질문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있습니다만은 마음이 많이 흔들려요. 근데 뭐 마음은 물론 뭐 우리나라에 아니고 30대, 20대도 많이 흔들리고 20대 때도 얼마나 많이 흔들려요. 20대 생각해보면은 젊은 청춘이 좋았지라고 말하지만 되돌아보면 그때도 참 고민 많았어요. 결혼 못해서 고민하고 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고민하고 뭐 고민 많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인간사를 어떻게 변화할 건가, 좀 거창한 얘기인데 4차 산업혁명하고 이제 미중 관계가 또 관계된 얘기입니다만은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아주 거창한 고민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한 것처럼 인간은 성장하는 것인가? 아까 말한 성장이 우리가 기술, 지혜와 지식과 뭐 스킬이 발전하고 이런 것들을 정의하면 되는데 과연 그게 옳은가? 라는 질문, 이런 질문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나 자신한테 너 성장했냐? 라고 물어본다면은 과거에는 제가 자신있게 성장한 것 같아. 성장했다고 제가 말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옛날에 가졌던 질문들, 옛날에는 답을 찾지 못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지금은 답이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정리가 되니까 성장한 거 아니야? 그럼 제가 이제 많이 드는 비유로 살아보니까 20대에는 2층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2층이라는 게 우리 어린 때는요, 굉장히 의미가 커요. 우리 지금 뭐 다 아파트 사니까 그러는데 자꾸 이런 얘기하면 옛날 노땅 소리 자꾸 듣는데 추억이 자꾸 있어요. 우리 때는 그 마을에 잘 사는다는 게 그거잖아요. 2층 집에 2층 양옥집에 살면서 피아노가 있다. 그럼 잘 사는 집이죠. 우리 때는 그랬어요. 2층 집에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 집에 한번 놀러 가면 2층에서 바라보면, 골목을 바라보면 내가 평소에 보는 골목하고 너무 다르잖아. 그게 너무 신기하고 새롭고 그랬어요. 지금 뭐 그런 느낌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20대는 2층의 세상을 바라본다면 30대는요 3층에서 바라봐요. 조금 더 높은 데서 보면 더 멀리 보이잖아요. 구도가 달라지죠. 60대가 되면요 6층에서 바라보는 거죠. 20대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넓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내가 성장한 것 같아. 세상이 좀 더 머리가 좀 맑아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좀 더 들어가서 이제 약간 환갑되고 이제 회사 그만두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나는 성장했는가를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지금은 그것이 정말 내가 그런가? 라는 질문 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과거에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럼 어떤 잣대로 성장했다고 생각했던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내가 기업인, 아까 말한 비즈니스맨으로서 사물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살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본 거예요. 그 기준으로 보면은 내가 효과적 효율적이 좀 다르죠. effectiveness하고 efficiency 차이 문제인데,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그걸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것. 효율은 내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시간과 자원을 덜 쓰면서 하는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내가 더 잘하는 사람으로서
훈련되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안 보는 책인데 90년대 초에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책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가 있던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들어본 적 없죠, 여러분들은? 요새는 거의 안 보는 책인데, 근데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굉장히 지금도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이걸 보면은 제가 아까 했던 질문들이 다 나와요. 거기 보면 결국은 우리가 Highly Effective People, 그러니까 이거 참 우리말로 번역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 말은 번역이 어려워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성공적인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번역도 나와 있어요. 성공적인 사람들의 7가지. 근데 이제 영어로는 highly effective people인데 우리나라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번역한 게 조금 이게 안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highly effective people, 매우 효과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면 우리말은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이제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 highly effective 하다는 것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성공과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긴 한데 highly effective하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거냐 이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의미는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90년대 초에 유행하던 책이었는데 제가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책을 한 10권 사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줬어요. 읽어보라고. 제 딸도 나눠주고 그랬는데 읽지도 않더라고. 항상 자식은 내가 볼 때는 마음에 꽉 차진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것이었고, 자, 요런 존재로 제가 성장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이런 질문들이, 이 질문들이 이런 사람으로 나를 키워온 거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저 친구는 왜 영어를 다니지?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내 본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내 본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건 굉장히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비즈니스는요, 이겨야 되는 건, 이긴다고 하는 건 내 기분대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분으로 하면 지죠, 오히려. 냉정해져야 되는데 냉정해지지 못하면 지는 거거든요.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깨닫게 된 거고, 뭐 in terms of란 말은 이제 아까 설명 안 했습니다만 제가 맥킨지 처음 들어가서 첫 출근 날 첫날 점심을 먹으면서 길 가면서 그 사람한테 들은 질문이 in terms of인데 그게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생각을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좀 면밀하게 명확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레슨을 주었던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학 입시의 그런 부분은 뭔가 하면 내가 어떤 목표가 있다면은 그 목표하고 지금 내가 하는 행동하고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 굉장히 거리가 먼데 그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전략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나중에 열심히 하다 보면 잘 되겠지, 절대 이렇게 해서는 잘 되지 않아요. 잘 되는, 이걸 열심히 하는 것이 잘 되는 이유를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이제 그런 걸 배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설명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대부분 경우는 옳긴 하지만 세상의 많은 부분은 상식을 뛰어넘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식은요, 대다수 사람들이 갖는 착각 일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아까 뭐 중국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국을 바라볼 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국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다 상관관계에서 움직이려면은 전체 대국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안 되는 이런 거죠. 결국은 제가 말했던 이런 고민과 질문과 이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비즈니스맨으로서 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성장했다라고 그동안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퇴직을 하고 보니까 제가 이제 2015년도 말에 퇴직하고 회사를 그만뒀는데, 오늘 퇴직하고 바로 이제 교수로서 일했습니다만은 교수라는 일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학교에서 얘기 듣나 모르겠지만 제 시간에 한 30% 정도밖에 안 써요. 강의 일주일에 2번 6시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진 않아요. 그럼 나머지 70%는 시간이 비잖아요. 엄청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는 휴가 낼 시간도 없고 뭐 식구들하고 밥 먹을 시간도 별로 없는 상태에 살다 보니까, 그러다 갑자기 시간이 펑 주어지니까 이게 나한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시간이 없지만. 그 다음에 할 일이 그때는 정해져 있잖아요. 회사 가면 일이 있고 내가 승진도 해야 되고 뭐 보너스도 받아야 되고 월급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다 있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향점이 없어지고 시간은 엄청나게 비어진 거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내가 누군가 하는 부분, 그때는 그냥 나라는 사람이 손놓고가 아니고 어떤 자리에 있는 뭐 부사장, 뭐 전무 이렇게 다 됐잖아요. 그 역할이 나였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 교수라고 말해 좀 뭐 박사하고 몇 년 한 사람들은 나 교수야 말하지만 갑자기 내가 교수라고 그렇다고 내가 교수로 느껴지지도 않고 내가 누군지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방향을 잃게 만들고 마음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되죠.
더더군다나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다 이룬 것도 아니고 못 이룬 것도 많고 아쉬움도 많고 미련도 많고 뭐 이런 상태에서 시간은 주어지고 이러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죠. 자, 그런 상태가 되니까 다시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답을 갖고 있지는 못한 거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내가 비즈니스맨으로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그 고민이 시작된 그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그러면 옳았는가, 뭐 옳다 그러다는 표현이 옳지 않습니다만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 이것이 내가 지금 가졌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경영학적 인간형이었던 거, 내가 그동안 경영에서 말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인간형으로서 나를 키워왔던 거죠. 시간 30여 년 동안. 근데 내가 정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세상에 나왔을 때는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인문학에서 말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인간이죠. 태어난 그대로 인간이에요. 약간은 부족할 수도 있고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인간인 거죠. 인간이 원래 뭐 기계가 아니고 그렇다면 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관점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을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간형하고 원래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보면은 노자와 공자가 말했던 거하고 흡사한 것 같아요. 공자가 말하는, 공자는 극기복례. 여러분들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앞에 있는 극기복례입니다. 극기복례가 뭔가 하면 자기를 극복해서 예로 돌아간다. 근데 예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는 게 옛날에 그 유학에서 예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예절, 매너 이런 게 아니에요. 사회 질서예요, 사회 질서. 그래서 나를 극복해서 뭔가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본능적인 이런 부분을 극복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뛰어넘어서 자기를 컨트롤해서 사회 질서에 맞게끔 내가 제대로 행동하는가 하는 걸 말하는 게, 그걸 가르치는 게 공자님의 극기복례입니다. 예, 극기복례. 근데 반면에 노자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무의자연이야, 무의자연. 뭐 쓸데없이 네가 의도적으로 뭐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자연이 자연계 있는 그대로 그 상태로, 그걸 이제 노자는 말한 거고, 이 두 사람이 중국에서도 중국의 어떤 제자백가에서도 서로 충돌하는 그런 개념의 핵심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제 개인이 아까 말한 퇴직하면서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내가 극기복례를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노자적인 삶이 딱 닥쳐져 보니까 내가 그거 가지고 내가 인간으로서 성장한 인간이라고 말하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이게 충돌하면서 새로운 고민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이제 제가 4년 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가졌던 고민들인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인가라는 문제, 그 다음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려면은요, 뭘 또 정리해야 되는가 하면은 과거는 뭐였던가 정리가 돼야 돼요. 항상 새로운 거는요, 새롭지 않은 것을 대비해서 새로운 게 생기게 되거든. 내가 미래를 생각하려면 그럼 과거는 뭐였는데, 그래야 미래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정리를 해봤더니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보면은 크게 보면은 뭐 우리가 한 90살 산다고 보면 30년 단위로 대충 이렇게 정리될 것 같아요. 성장을 중심으로 살던 시기가 있고, 그 다음 시기는 이 성장을 물론 계속 해야 돼요. 사람 성장 계속 하는데, 성장한 걸 베이스로 해서 뭔가 성취를 해야 되는 사회적인 어떤 뭐 돈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 뭐 운동선수라면 자기 뭐 그런 운동에 대한 능력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성취되는 그런 부분이 중심으로 사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60 넘어가서 70, 80 될 때는 계속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인간으로 해서 성숙해지는 것이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건 뭐 누가 정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한 거예요. 누가 뭐 이렇게 한 건데. 그런데 마침 또 이것도 한자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안 어렵죠, 이 정도는. 성장, 성취, 성숙입니다. 이 숙자가 좀 성숙하다 해서 숙자, 성숙한 사람을 때 숙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개로 정리를 해보면서 다시 해봤는데, 결국은 그러면은 제가 맞닥뜨린 시기는 이 시기잖아요. 이걸 다 지났으니까. 그럼 성숙한 인간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주로 고민을 많이 한 것이 사실은 부처님 공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니고요. 지금도 불교 신자가 아닌데, 제가 불교를 공부했다고 말하지 않고 부처님을 공부했다고 말하는 거는, 불교가 종교화되는 순간 부처님 가르치고 관계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조직이기 때문에.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가르친 게 있고 기독교 가는 게 하고 저는 이그젝트리 셈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부처님 가르침에 관심이 많고요. 불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부처님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이제 많은 마음을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만은 결국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안심인명이다. 안심인명입니다. 한자가 불편할 수 있어서. 근데 안심인명이란 말이 원래 있던 말입니다. 내가 만든 말은 아니고. 근데 이게 맨 처음에 누가 말했고 뭐 유학에서 말한 건지 불교에서 말한 건지 이런 건 중요치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저한테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를 무슨 뭐 사서삼경에 있는 글자인데 어떻고 이런 거 말하는 건 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이 의미가 내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면 저는 테이크해요. 저는 아주 실용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 말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와서 다가는 말로 이제 성립이 됐어요. 그럼 안심인명이 뭔가를 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눠집니다. 안심과 인명이에요. 안심과 인명. 안심이 뭔가면 우리가 안심이 된다 할 때 그 안심이에요, 사실은. 근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힘든 거는요,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죠. 괴롭다는 게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게. 근데 내가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가 뭘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많이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거를 또 한편에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해피니스,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또 행복해지는 상태, 내가 마음이 평화롭고 충족한, 마음이 꽉 찬 상태, 이런 상태가 되면은 좋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핵심적인 개념이 뭔가 하면은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많은 경우에. 마음이 편치 않은 경우에, 많은 경우가 제가 들여다보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럼 내가 아니고 누구야? 타인이에요. 많은 경우에. 타인이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 현상을 제가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be who you are 라는 말 했습니다만은 나는 그냥 나면 되는데, 너 자신이면 되는데, 자꾸 나 자신 아닌 어떤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내가 내 자신 아닌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되려고 노력하면 이 간극 때문에 마음이 계속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려요. 그냥 나는 나로 살면 돼. 근데 그거 아닌 존재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난 영어 공부하겠으면 영어 공부만 하면 돼. 근데 자꾸 칭찬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칭찬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남이 해요? 남이 하잖아요. 남이 좋다고 말하면 나는 막 마음이 좋고, 남이 뭐라고 하면 마음이 막 끌리고, 우리는 보통 내 마음의 주인을 남한테 두고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 본다면은 결국 자존감을 갖는 거죠. 자존감을 갖는 거. 여러분도 이제 그 공부 많이 하셨겠지만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자존심이 아니고요. 자존감이죠. 자존감은 나 자신이 있는 그대로 be who you are. 네가 있는 그대로 너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조건부가 아닌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난 소중해.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소중해. 나는 지위가 높으니까 내가 소중해.가 아니고 지위가 높든 낮든 돈이 많든 적든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어떤 그냥 나는 있는 것 자체로 소중한 거죠. 자, 이 대목에서 제가 성장이라는 말을 고민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성장이라는 말을 할 때는 성장이라고 말할 때는 성장 전과 후가 높낮이가 있는 거죠. 그죠? 성장 전에는 낮았는데 성장하면 높아졌다고 하는 게 우리 성장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성장하고 난 후가 성장 전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성장의 기본 개념이죠. 그런데 자존감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게 아니죠. 있는 그대로 나는 행복해야 되고 있는 그대로 나는 소중한 거죠. 나뿐 아니라 상대도 마찬가지죠. 있는 그대로 나는 소중하고 있는 그대로 그는 소중한 거예요. 제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소중하고 쟤는 돈이 많이 소중하고가 아니고 돈이 있든 없든 지위가 높든 하든 공부를 하지 않았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소중한 거죠. 자, 그렇다면 성장한다는 건 뭐냐? 이게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성장과 그 개념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말했던 나는 성장하였는가라는 질문이 성립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인데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은 아직도 제가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자존감 자체는 굉장히 소중한 거다. 갖기 어렵지만 생각하면서도 그렇다고 내가 지금 하는 거를 내가 연구하고 하는 것들을 멈춰야 되는가? 그건 아닌 거죠. 근데 그것이 성장인가? 성장이란 말은 거기에 가치가 들어가 있어요. 가치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간다는 가치가 들어있는 개념인데 성장이라는 말이 그 가치가 들어가지 않은 중립적인 표현으로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의 성장이라는 단어는 가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성장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단어로 그걸 표현해서 할 수 없을까? 이런 이제
정말 쓸데없는 고민하는 거죠. 이거 철학하는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죠. 돈 하나도 안 생겨요, 이런 거. 이런 문제 갖고 저는 와이프하고 이제 2시간 동안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 와이프가 참 대단하죠. 들어주니까, 그죠? 하여튼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는 결국 인간은 말이죠. 나는 왜 사는가라는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내 시간을 어떻게 쓸 건가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가장 실용적인 질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나바소에 오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여기 오시로 결정 안 했더라면 딴 데서 뭔가 딴 걸 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사숙고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계속 이걸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여기 있는 거 말고 딴 거 또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그 누구도 불가능해요. 예, 대통령도 불가능하고요. 우리 이재용 회장도 불가능하고 다 불가능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결국 하는 데 있어서 결국 뭔가 하면 우리는 인명이라는 게 뭔가 하면 명을 세운다는데요. 그거는 명을 세운다는 거는 방향을 잡는다는 말로 저는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방향을 잡고 앞으로 나아간다. 앞으로 나아간다. 그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가치가 있어서 더 높아진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딱 그걸 보면서 와서 닿았던 게 책이 있었는데 제가 읽어본 책은 아니고 제목만 봤어요. 뭔가 하면 Happiness is not a destination, it's a way of life라는. 제가 그것이 와서 닿았던 게 뭔가 하면 그 순간 저는 너무 해피했거든요. 너무 행복했는데 행복한데 공허해요. 행복하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어. 회사 안 다니니까 나한테 뭐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학교 강의하는 건 강의만 하면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엄청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하면 되고 그다음에 뭐 그때는 건강 나쁘지 않고 애들 뭐 그냥 별 걱정 안 끼치고 살고 와이프 뭐 저한테 2시간 얘기 잘 들어주고 뭐 그러니까 계절 좋으면 봄바람 사살 보고 얼마나 좋아요. 너무도 해피한데 나는 그럼 이 순간에 해피하면 그럼 나는 됐느냐 마음이 비인 거예요. 그때 해피니스는 그 상태로 있는 것은 좋은데 그 상태에서 계속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태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면은 방향이 있어야 돼요. 방향이 있어야 돼요. 나의 방향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러면 내 인생의 방향이 뭐냐 이게 고민되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친구들한테 문자를 보냈어. 내가 이런 고민한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시간이 많아져서 고민한다. 그래가면서 네가 볼 때 나를 어떻게 받고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달라고 한 20명한테 내가 그 문자를 보냈어요. 20명이 각각 답을 하는데 뭐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 이 새끼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종교 있는 사람은 나도 뭐 하나님의 그걸 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나도 그런 고민하는데 너도 하냐?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했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2016년, 17년, 18년. 작년 말에 거의 이제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는데 이 방향 찾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은 이 고민을 해가지고 제가 방향을 100% 찾은 건 아니지만 지금은 그 안전된 상태, 막 마음이 흔들리고 하는 게 조금 줄어든 상태에서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마지막엔 이게 부방일이에요. 부방일인데 이게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한 말이에요. 부방일이란 말은 뭔가 하면 제자들한테 부방일, 그러니까 한자로 하니까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우리말로 하면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해라 이 말이죠. 근데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열심히 할 어떤 목표가 있는 사람한테 이 말이 성립하는데 목표가 없는 사람한테 뭘 열심히 하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방일이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가라고 한 방향이 뭘까 하는 부분은 아직도 저는 불명하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불교에서 보면은 대승불교, 소승불교 이게 굉장히 그 지향점이 다른데 소승불교 말 조금 소승불교라고 하는 거는 자신이 뭡니까? 그야말로 돌을 트는 거죠. 돌을 터가지고 뭐라 그러죠? 무슨 상태라고 그러죠? 열반에 드는 거죠. 열반에 들어서 돌을 트는 그 상태가 되는 걸 목표로 하는 건데 대승은 열반에 드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열반 든다는 거는 완전한 충족감에 쌓이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했지만 충족감에 쌓이는 까지 좋은데 그럼 거기서 죽을 거냐? 계속 충족감 상태로 살아야 되잖아요. 뭐 하면서 살 건데 충족감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죠. 소승은 그런데 대승은 뭔가 그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충족감을 쌓였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라 하는 게 대승불교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끊임없는 불교에서의 다툼인데 제가 뭐 끝까지 얘기하겠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이 안정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핵심은 자존감이었던 것 같고, 그거 하고 나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뭘 위해 살아야 되나, 이게 끊임없는 고민이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책도 보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지금은 대충 정리해서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날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방향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면 수단이 아닌 목표로서의 나. 과거에는 내가 경영자로서 했을 때는 효율적인 인간, 효과적인 인간은 기업의 조직원으로서 내가 얼마나 효과적인 사람,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쪽으로 내가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저는 학교 다닐 때 경영을 했으니까 그렇고 회사에서 계속 다니면서 그렇게 한 사람으로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았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내 자신이 하나의 목적으로서, 내 자신이 수단이 아니고 목적으로 나를 살아가는.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향유더라고. 향유. 향유한다. 뭘 향유한다. 향유하고 또 대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소유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소유를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소유하면 향유한 게 많아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소유를 하는 이유는 향유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그걸 마음껏 활용하고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나중에는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향유를 포기하고 소유를 추구해요, 인간은. 그러니까 전도몽상이라고 그러는 건데, 거꾸로 가다 보면 나중에 돈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하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돈 때문에 자식하고 싸우고. 원래 자식하고 그 관계를 갖는 것이 원래 인간의 목표인데, 돈을 위해서 그걸 희생하는 거예요. 나중에 거꾸로 돼 있어요. 전도몽상이 되는. 그런 경우 되게 많죠. 일 열심히 하다가 건강을 잃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목적으로 나를 생각한다면, 내가 향유 자체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소유를 비롯한 예를 들면 뭐 명예나 뭐 세속적인 어떤 것들이 때로는 역효과가 된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젊을 때는 물론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구조적으로. 근데 이제 나이 들었으면 그걸 좀 접고 내가 삶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더 비중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대자유인 얘기. 제가 이제 성장이라는 용어가 계속 이제 편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아직 답을 찾지 못해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성장밖에 없어서 계속 성장이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제 성장의 포인트는 지금은 더 효율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성장이 아니고요, 자유인 되기 위한 성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자유인의 정의가 뭔가 하는 것도 또 좀 어려운 문제가 또 따라요. 근데 그 뒷페이지에서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지금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이 막 있고 시간이 꽉 차고 그게 아니고 시간이 여유가 있고 그렇다면, 가급적이면은 나의 사회 활동은 사회와 세상에 도움되는 존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싸요. 누가 와서 강의해달라 그러면요, 돈 한 푼도 안 받고도 강의해요. 뭐 옛날 같으면은 안 그랬을 텐데, 지금은 누가 나한테 내가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why not? 가서 뭐 그래서 어저께도 저녁 때 이제 그 두산 내 후배들이 저녁 먹자 해서 만나서 저녁 먹고 소주 한잔 마시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한 놈이 술이 취해가지고 말이야. 제가 이 몸에 나오는 이유예요. 그때 제가 두산 전무였으니까, 전무님한테 인사이트를 배우려고 나와요. 어쩌고. 지가 배우든 말든 어쨌든 내 말 듣고 싶다 그냥 말을 하는 거죠. 학교에 있는 것도 사실은 제가 교수로서 있는데 월급 많이 안 받아요. 왜냐하면 산학교수 월급 많이 안 주거든요. 근데 그게 월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거기서 학생들한테 내 경험을 전수할 수 있고, 사실 내가 내 자신도 공부를 물론 많이 하고요. 얻는 게 되게 많긴 한데, 돈 말고 다른 거. 어쨌든 간에 저는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존재로서 사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제 이제 인생의 큰 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이 향유한다는 게 결국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건데요. 근데 내가 좋아한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또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회사 30년 생활하고 나온 사람들이 이젠 그런 말 많이 하죠. 나는 이제부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만 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뭘 하는가 하면 1년간 해외여행을 가거나 뭐 미치도록 골프를 치거나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저게 정말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걸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사실 근데 그거를 내가 그 사람한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가 좋아한다는 내가 그걸 아니라고 어떻게 말해. 자기가 좋아한다는데 내가 그걸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정말 좋아하는 걸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제 경험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그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1월 달에 입대를 해서 추울 때 훈련을 받았어요. 여기 논산훈련 출신 있나 혹시?
없나요? 예. 농산물 출신이야? 예. 훈련 받으러 왔다 갔다 무슨 우리 연대가 있고 그다음 훈련 받을 때는 뭐 사격 훈련을 받고 어디 뭐 유격 훈련 받으러 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마을을 지나가요. 마을을 지나가면 논산 그 연무대 그 마을에 조그만 중국집이 있어요. 짜장면 짬뽕 써 있잖아요. 그거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짜장면 그렇게 먹고 싶어요. 물론 못 들어가죠. 이렇게 행렬에서 지나가니까 군복 입고 훈련복 입고 막 거지처럼 총도로 가는데 짜장면집 바로 옆에 지나가는데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먹고 싶은데 몰라요. 정말 짜장면 먹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그때 나는 정말 먹고 싶은 게 짜장면이야 라고 내가 말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몇 끼 짜장면 먹을 수 있어요. 저 그 정도 돈 있어요. 예. 그리고 연무대 짜장면보다 더 맛있게 하는 짜장면집 서울에 수두룩해. 매일 먹을 수 있어. 근데 지금 안 먹어요. 내가 짜장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나? 아닌 거죠. 그 순간에 짜장면이 먹고 싶었던 거죠. 그렇다고 내가 짜장면이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착각한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하는 건 어떤 건가 하면 직장 다니면서 얽매여 있으니까 그걸 탈피할 때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투사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나는 그걸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훈련소에서 내가 줄 서서 가다 보니까 밖에 짜장면 먹고 싶다고 해서 먹고 싶은 건데 그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짜장면을 좋아하는 거냐? 아니에요. 그거는 이 갇혀있는 줄 서서 가는 이것이 싫었던 거죠. 그것은 반사작용일 뿐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착각을 해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가를 찾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근데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야 아까 말한 것처럼 안심 인명에 임명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내가 못하는 거를 반사적으로 하고 싶은 걸 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혹은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걸 나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경우에 대부분 사람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요. 내 자신이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 나는 좋아하는 게 뭐지?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그걸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부터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찾기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3년 동안 나의 사명이 뭐냐 이런 부분에 생각을 많이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런 고민에 대해서 많이 하고 아까 말한 제가 지금 생각을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나는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실은 이렇게 수술을 드려야 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걸 여러분이 도와주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밥을 사야 돼 여러분들한테. 하여튼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하는 거는 향유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냥 즐기는 거예요.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내 존재를 즐기는 거죠. 인생은 소풍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루를 즐기고 계절을 즐기고 여행을 즐기는 거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먹는 건 별로 많이 안 즐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먹는 거는 뭐 다 맛있으니까. 근데 하루 즐기기는 뭔가 하면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학교 제 연구실에 들어가서 뭘 작업을 하기 전에 1시간 동안 우리 학교 1층 카페에 가면은 카페가 전망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추우니까 못합니다. 지난번에 최 대표 와서 커피 마시고 그랬는데 1시간 동안 음악을 들으면서 아까 말한 비후유와 이런 거 좀 느리지만 저한테는 좋은 음악 1시간 동안 이렇게 하면은 막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 음악이라는 건 정말 신기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1시간 동안 1시간 이상 하면 지루해. 1시간 동안 딱 해서 그 시간을 즐기고 커피를 마시면서 즐기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일하고 그 시간이 나한테 너무 소중한 시간이야. 작업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래도 1시간 아니라 10시간 동안 그거 하면 재미없잖아요. 효용이 툭툭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시간 즐기기. 그 다음에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걸 즐기는 거예요. 계획을 짜가지고.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와이프와 함께. 이게 아주 감동적이잖아요. 와이프와 함께. 네. 그래서 와이프랑 저는 이제 봄이 되면은 봄에 와이프랑 같이 즐기기 8가지 플랜을 짜요. 3월달에 하나, 4월달에 둘, 5월달에 둘, 6월달에 둘 이렇게 딱 짜가지고 뭐 대단한 거 없어요. 그냥 뭐 즐기기 한다고 해서 뭐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5월달에는 날짜를 잡아서 고대에서 하루 보내기, 고대 캠퍼스 가서 하루 보내기. 우리 학교 고대 나왔거든요. 근데 졸업한 이래로 20년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근데 캠퍼스 굉장히 좋더라고요. 가보면 가서 커피 한잔 사가지고 얘기하다가 여기서 얘기하다 저기 가다가 그 봄에 그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그게. 돈 하나도 안 들어요. 커피 2잔 뭐 얼마 돼요. 근데 제가 30년 직장 생활하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갈 일이 없잖아요. 거기를 왜 가요? 그죠? 근데 쳐다본 적도 없어요. 관심 가진 적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가서
하루를 보내면 하루가 그렇게 좋아요. 그다음에 뭐 덕수궁에서 걷기 뭐 이런 거. 물론 뭐 제주도 가기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한 봄에 8개, 가을에 8개 이렇게 잡는데 그거는 서울에서 있는 게 되게 많고 지방 가는 것도 한두 번 있고 대충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닌데 그냥 계절을 즐기는 거죠. 와이프랑 함께. 그러면서 뭐 와이프랑 함께 뭐 하냐 친구들이 많이 해요. 지난번에 여름철에는 환갑이라고 보름 동안 둘이 여행을 갔다 왔는데 둘이서만 갔냐? 둘이서만 갔어. 둘이서가 무슨 얘기를 하냐? 근데 뭐 우리는 얘기하느라고 뭐 동유럽을 갔다 왔는데 친구들이 야 너 부다페스트 갔으면 여기도 가만히 여기도 가만히 애들이 물어본 것 중에 반은 안 가봤어. 너 안 가보고 뭐 했어? 그래서 뭐 늦잠 자고 뭐 그다음에 와이프랑 카페 가서 2시간 동안 얘기하고 하다 보면 뭐 못 가는 거야. 가다가 더우면 앉아 카페에서 얘기하다 다시 호텔 가자려고 이러고 그냥 보름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행을 왜 하는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여행하면은 목표 달성하러 가잖아요. 이거 봐야 돼. 사진 찍고 그러는데 목표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우리는 어차피 여행 가서 24시간이 주어지면 똑같은 24시간인데 내가 가든 안 가든 마음이 풍족하면 그걸로 끝난 거잖아요. 근데 뭘 하고 꼭 사진을 찍어야 되고 사진 찍는 건 좋지만 안 찍을 수도 찍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2시간 얘기하면서 좋았다면 그것으로서 충분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뭐 얘기하고 뭐 하고 물론 뭐 대단한 얘기는 안 해요. 그냥 딸 얘기하고 두 딸이 항상 걱정이니까 뭐 그런 얘기하고 그러는 건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하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향유를 하려면은 주위 사람들하고 일단은 관계가 좋아야 향유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결혼 안 하신 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결혼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파트너를 갖는 거니까. 근데 파트너를 갖는데 그 파트너하고 대화를 계속 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 뭐 10분 이상 대화 못하는 집도 많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노력하지 않으면 그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래서 노력해야 되고. 근데 그게 그런 파트너가 있다고 하는 거는 와이프랑 24시간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친구는 집에 가야 되지만 그런 면에서 결혼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결혼하고 나서 좋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라는 게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가정에 좀 더 소홀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노력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특히 나이 들어 보면 시간이 많아졌을 때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배우자나 주위의 뭐 형제나 이런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있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필요할 때 준비가 안 되니까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젊으시니까 이거를 사소한 얘기입니다만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대자유인이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대자유인 그러면은 가끔 텔레비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출가하는 스님들 얘기예요. 자유인이 되겠어 가는데 뭐 그분들은 생각이 있으니까 그걸 제가 뭐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는데요. 저는 출가하는 거는 그분들이 거기서 진리를 탐구하고 하는 것 자체를 내가 부정하고 싶지는 않고 부정할 입장도 아닙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거는 속세에서 자유인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출가를 하면 그 도전, 그러니까 번뇌라고 그러잖아요. 번뇌 가능성이 줄어들잖아요. 번뇌에서 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사 다니면은 서로 경쟁해야 되고 뭐 아부도 해야 되고 뭐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이 상태에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출가하는 건 그걸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번뇌에서 도망가는 거죠. 근데 더욱 중요한 거는 번뇌 속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출가하는 분이 출가하는 자체를 내가 말리지는 않을 텐데 물론 내가 말린다고 안 갈 것도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출가하지 않는 사람 여기다 출가할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없다고 보고 우리는 속세에서 출가하지 않지만 그러나 자유인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다. 더 어려운 거지만 더 의미가 있는 거다. 그만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두 번째 이제 이 말이 있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뭐 그 연세대학교인가 교훈인가 뭐 그런 거죠. 뭐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라 그러는데 제가 어느 날 이 말을 딱 보면서 이것도 문득 머리를 꽝 치는 게 있어서 쓴 건데요.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보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데 이 말을 분석해 보면 그게 무서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은 네가 진리를 깨닫고 나면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자유롭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논리가 성립 안 하면 이 말이 성립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손들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 말은 우린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뭐 자유롭지 않아. 내가 뭐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북한처럼 무슨 억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유로운 나라 사람 자유롭잖아. 근데 뭐가 자유롭지 않아? 그러면 이 말이 성립 안 하는 거죠. 이 말이 성립하려면 우린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말이 성립한다고 전제한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 자유롭지 않은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자유롭지 않은 뭔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럼 내가 자유롭다는데 왜 나를 보고 자유롭지 않다고 말을 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인문학적인 고민에서 하는 얘기예요. 자, 진리를 깨달은 사람 눈으로 보면 우리는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나 부처님을 보면 우리는 자유롭지 않은 거죠. 우리 눈으로 보면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거기서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 뭔가 자유롭게가 아니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가 아니고 자유하게 하리라거든요. 자유케 하리라. 자유라는 거 하는 거는 주체예요. 자유하는 거죠. 자유로운 건 주어진 거고요. 자, 주체적으로 네가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주체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전제는 뭔가 하면 우리는 지금 그 상태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자, 이걸 그렇게 느껴지죠. 자, 그러면은 내가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 주체적으로 된다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이제 세 가지 굴레가 우리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는 세 가지 굴레가 있다고 아까 말한 건 부처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제가. 그게 뭔가 하면은 세 가지 굴레가 뭔가 하면 첫째 굴레가 뭔가 하면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의 굴레. 그거는 뭐 누구나 이거는 표현하기 쉽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랑 너무 불쌍해지는데, 근데 이재용도 사실 그 문제에 똑같이 있는 거거든요. 이재용이 먹고 사는 문제 뭐가 고민이 있겠어? 그게 아니고 이재용은 이재용으로서 존재를 해야 돼. 살아남아야 되는 문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먹고 산다는 말이 너무 그하긴 한데 살아남는다는 문제. 그러니까 이재용으로 살아남는 거죠. 이재용이가 돈 100억만 해서 먹고 사는 전혀지장 없으면 다 떼서 나는 다 포기할래 이러면 쉽지만 그렇게 결정 못 하거든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삼성으로 살아남아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내 노후 생활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거고 본질이 다르지 않아요. 같은 본질이에요. 야, 어떻게 이재용은 나하고 같으냐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의 문제의식, 문제의 본질은 같은 거죠. 근데 정말 돈이 없는 사람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고민인 거죠. 그렇지만 기업을 하는 사람, 기업을 살린 자체가 그것 자체가 과제예요. 야, 너는 뭐 골프 치면서 돈 없다고 그러냐? 그렇게 모르지만 골프 치는 사람은 골프 치지 않으면 자기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구조에 살고 있는 거예요. 또 골프 안 치는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런 상태로 모든 사람은 그 존재로서 존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 과제를 갖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굴레예요. 두 번째 굴레는 뭔가 하면 아까 제가 저 친구는 왜 학원 다니지? 하고 맥이 통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감정의 노예예요.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감정이라는 것이 대부분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자기의 에고에서 오죠. 에고가 나를 이끄는 내가 남들한테 이기고 싶고 잘난 척하고 싶고 질투심 생기고 이게 다 있잖아요. 우리가 갖는 감정들, 인간이 갖는 감정들 다 똑같이 갖고 있어요. 거기서 오는 어떤 감정적인 것들을 갖다가 이겨내는 것이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도 영어 선생님 칭찬하면 기분 좋고 이게 내 에고가 칭찬을 받으니까 기분 좋은 거예요. 그게 나를 막 흔들고 있는 거죠. 그럼 에고가 나의 전부냐? 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데 전부라고 또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에고대로 행동하고 뒤에 후회는 또 하거든. 뭐 기분 좋을 때가 있고 후회하는 나가 있고 내가 누구야? 이렇게 물으면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에고에 끌려다니면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아까 말한 안심이 되게 힘들어요. 마음의 평안을 느끼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뛰어넘어야 되는 이 두 개까지는 종교에서도 말하니까 다 아는데 세 번째는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인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죠. 뭔가 하면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인으로 자랐어요. 그럼 한국인들이 공유하는 가치관이 있고 생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건 우리의 굴레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내가 한국에서 안 태어나고 중국에서 태어났더라면은 똑같은 인간이라 하더라도 중국에서 교육받으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생각을 한 거고요. 그거는요, 진리가 아니죠. 그냥 그 사이에서 가르친 걸 내가 뒤집어 쓰고 살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지 않으면은 세상을 갖다가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 보통 우리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의심하지 않는데요. 저는 이런 기준을 갖고 있어요. 어떤 걸 보고 국적이나 뭐가 종교나 뭐 그 피부색이나 뭐 관계없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진리라고 보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아름다운 꽃을 보고 아, 참 아름답네 하는 거는 백인이나 흑인이나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이 똑같이 말을 해요.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중근 의사를 보고 참 훌륭한 본인이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일본 사람들 같으면은 아이씨, 뭐 이토롬이 훌륭한 사람 왜 죽였지 이런 거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상대적인 거죠. 우리가 갖는 가치관인데 그건 절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근데 저는 대한민국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의 굴레가 있고요. 우리는 우리의 굴레가 있고 미국 사람 미국 사람 굴레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아까 내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보려고 한다면 이 굴레에서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엄청나게 많은 공부가 필요해요.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 내가 한국인이라는 의식을 못해요. 한국을 바깥을 나가면 다른 한국 아닌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꾸 외국을 나가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걸 자꾸 깨려고 한다면은 내가 그걸 깨고 나가려면 밖에서 나를 봐야 돼요. 책도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틀렸고 중국이 맞고 미국이 맞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 중국 사람은 이 새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미국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한국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이것들이 갖는 서로의 바이어스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떻게 작용했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의 바이어스 폭 빠져 있으면은 이 사람은 이해할 수 있고 이 사람 나쁜 놈이고 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답은 정말 객관적이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대목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이제 아까 말한 중국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중국에서 공부해 보니까 내가 한국에서 배웠던 거하고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다른 거예요. 중국이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너무 놀라운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 그것이 상식이 아니고 그럴 수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거죠. 아주 그게 흥미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또 재밌으니까요. 저는 제가 재밌어하는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세상에 도움되는 이제 그 사람으로 사는 문제는 그냥 간단해요. 저는 그냥 내 주위에서 내가 봉사활동한다고 해서 뭐 연탄 나르기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내가 했던 대로 그냥 사는 건데 보상과 무관하게 누군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은 그저 그 사람이 나를 필요한다 나는 응한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 나한테 전화해서 내가 이런 고민인데 같이 한 30분만 얘기해 줄래요? 제가 시간 나는 한 무조건 응합니다. 그거는. 태어나서 누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제가 왜 그걸 거부하겠어요?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요.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제가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 시간 배분의 문제인데요.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고 쓰느냐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도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100% 확신은 못하기 때문에 매달 한 번씩 저는 이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매월 말 한 3시간 정도 가급적이면 분위기가 좋은 카페에 가서 앉아가지고 편하게 앉아서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내 삶의 방향이 옳은가에 대한 질문을 갖고 한참 고민을 하죠. 고민하고 쓰고 또 리뷰, 지난달에 쓴 걸 다시 리뷰하고 뭐 이 작업을 계속 해요. 거의 철학자죠, 그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아까 말한 뭐 여행하기, 활동하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결국 배분해야 되니까 시간을 잘 써야 되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유효하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당장 문제만 아니기 때문에 미리 내다보지 않으면 안 되니까 10년 동안에 계획과 예산을 다 세워가지고 100%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월별로 내가 지난 살았던 한 달을 다시 되돌아보고 내가 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가, 내가 지금 바빠서 챙기지 못한 사람은 누가 있는가, 이런 사람도 또 돌아보면서 또 정리해보고 또 그 다음 달 계획도 세워보고, 그 다음에 이건 또 재밌는 일인데 365일 우리한테 주어졌는데요. 저는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내가 서울에 너무 오래 살더라고. 우리 인생은 제한되어 있는데 내가 서울에만 시간을 너무 많이 써. 그래서 서울에 시간을 너무 안 쓰면 생활이 유지가 안 되니까
내가 생활에 유지하는 걸 깨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미니멈 서울 살기가 며칠일까 생각해보니까 한 250일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50일은 서울 살고 115일은 서울 아닌 곳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내 목표예요. 115일 아니면 110일 정도는 서울 아닌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지방하고 외국 포함해서요. 저는 정기적으로 가는 데가 이제 멀리는 시간은 못 가고 이제 중국, 베트남, 일본 이런 데는 계속 가서 책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다음에 지방도 이제 돌아가면서 재밌는 아이디어 중 하나가 저는 매년 와이프랑 송년 음악회를 가는데요. 송년 음악회는 항상 지방에 있는 도시를 집어서 가요. 뭐 광주를 가기도 하고 청주를 가기도 하고 대구를 가기도 하고 올해는 지금 부산에서 12월 20일 날 송년 음악회가 있어요. 부산 문화회관에서. 그래서 2박 3일 금요일인데요. 가서 이제 가면 한 두 밤 자고 오고 그러니까 갈 일이 없으니까 이런 거 아니면 그러니까 겨울철에 2박 3일 정도 내려가서 송년 음악회 가서 한다고 핑계 대 가지고 가서 이제 뭐 걷고 커피 마시고 그런 거 하는 거죠. 재밌게 살려고 노력하는. 근데 이제 결국은 이거 보면 아시다시피 결국은 여전히 나는 효율적인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이 많이 보이죠. 많이 보이면서 또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만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젊을 때는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데요. 나이 60 넘어 보니까 환갑이 딱 지나는 거 보니까 내가 이제 한 사이클 살았으니까 이제는 뭐 인생이라는 게 내가 10년 살아도 30년 살아도 1년 살아도 뭐 다 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내가 시한부 삶이라면 두 가지가 있겠죠. 시간이 아까울 거고 그죠? 또 한 가지는 더 유익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거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계속 시간을 아껴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에 젊을 때도 내가 인생을 향유하는 부분하고 사회활동하고 성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뭐 지금 그냥 이거는 개념적으로 한 겁니다만은 향유하고 성장은 극히 적었죠. 젊었을 때는 사회활동이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사회활동이 좀 줄어들고 향유 부분과 성장이 좀 더 넓어지는 쪽으로 시간을 배치하고 있는 상태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3주 전에 최인호 대표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저한테 던져준 질문을 가지고 제가 한번 제 인생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뭐 주고 싶은 메시지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없는데 뭐 사람마다 보면서 참고가 될 수도 있고 저 양반은 뭐 저렇게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포인트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뭐 한두 가지 하고 우리 이 다음 스케줄이 어떻게 되죠? 이제 강의 끝나시고 책상을 이렇게 모아서 짧게 여러분 소감 질문하는 시간 오케이. 따로 가지시고. 네. 그럼 질문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같이 할까요? 지금 혹시 뭐 지금 질문하고 있으면 지금 지금 바로 차 마시면서. 네네. 그러시죠. 좀 쉬었다가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